브릭스가 경제 공동체의 규모를 계속 확장하게 되면 이 탈달러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양국 교역에서 이제는 루블화와 루피아 결제를 확대하자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많은 양의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법정 통화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하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3파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말씀하신 이 브릭스, 거기에 이제 사우디 뭐 이런 곳들이, 그러니까 브릭스에 그 가입한 나라들 몇몇을 보면은 딱 이거 자원국가 아니냐, 뭐 브라질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이 페트로달러 요거에 대한 이 자원의 결제가 이쪽에서 브릭스에서 합의하는 어떤 통화로 되게 되면은 이것도 그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 브릭스의 어떤 탈달러 움직임이 있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죠. 우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과 서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러시아의 해외 자산 약 3천억 달러어치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내에서는 어떤 기운이 지금 한참 움트고 있냐 하면, 무역과 대거래에 있어서 일단 역내 통화를 활용을 확대하자라는 움직임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국과 브라질은 올 4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자국 통화, 그러니까 곧 중국의 위안화와 브라질의 회화를 활용해서 서로 무역 결제를 하자, 즉 양국 간의 거래에서는 달러를 배제시키자라는 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나 러시아 등도 중국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그 CIPS를 이용한 위안화 결제를 지금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브릭스가 경제 공동체의 규모를 계속 확장하게 되면, 즉 많은 나라들을 포용하면 할수록 이 탈달러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릭스는 그 서구의 그 IMF나 세계은행과 대항하기 위해서, 즉 그간 중남미나 여러 나라들이 외환 위기를 겪을 때 IMF에 많이 시달렸어요. 우리도 IMF 사태 때 정말 IMF에 많이 시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IMF나 세계은행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브릭스 내 국가들은 자기들이 이 IMF나 세계은행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브릭스 은행을 만들자라고 해서 NDB라고 신개발은행을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자본금은 일단 500억 달러로 시작을 했고, 그중에 지금 300억 달러는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신개발은행은 지금 상하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 총재를 맡으신 분은 전 브라질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여사입니다. 지금 옆에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서구의 IMF나 세계은행과 지금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체 대출의 30%를 회원국 화폐로 이제 대출하겠다라고 호세프 총재가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위안화 대출이라거나 뭐 인도의 루피아 대출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자국 회원들의 화폐로 대출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현지 화폐의 채권들을 발행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들이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 그 무역 결제용 위안화를 대출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처음에 사우디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즉 이렇게 중동 국가에 위안화 대출을 해준다는 건 그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 물건을 사갈 때 이제 쓰라고 이제 이런 대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앞으로 석유 수출도 위안화를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전 공작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이제 페트로달러의 본격적인 이제 균열들이 시작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죠. 우선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러시아는 지금 달러 수출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이미 위안화를 받고 자국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3월에 중동산 LNG를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사가 위안화로 거래해서 중국 공사한테 LNG를 판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석유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는 러시아와 인도 양국 교역에서 이제는 루블화와 루피아 결제를 확대하자고 이제 합의를 보고, 즉 양국 간 교역에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쓰자고 합의를 한 다음에 아랍에미리트하고도 비석유 제품 거래에서 루피아 결제를 하자고 이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CNF 보도에 의하면 인도는 아랍에미리트부터 100만 배럴 원유를 인도 루피아로 구매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중국과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이거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라질과 석유 구매를 브라질 통화로 하기로 했다는 협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지금 페트로달러의 작은 균열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되지만 이 뚝이 작은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듯이 이제는 페트로달러가 옛날처럼 철옹성이 아니고 이제는 이러한 균열들이 시작되면서 점차 상황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참 상품 교역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우리가 외환이 거래되는 그 가운데서 상품, 그러니까 무역에서의 사용되는 금액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 외적인 훨씬 크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바뀌어야 사실 페트로 달러 아니면 그 기축 통화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는 건데, 거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상품 분야에서라도 이 페트로 달러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 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신냉전 시대를 주도하면서 그 중국과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이제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계 무역 네트워크를 들여다보면은 이 공급망 재편을 미국이 주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국 편으로 공급망 재편이 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하는 나라들이 이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옆에 사진을 보면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 등 서구하고의 교역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40년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 파란색이 대부분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즉 이 얘기는 세계 190개 국가 중에서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128개국으로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통상 관계에 있어서만은 이제는 중국과 교역을 하는 나라의 숫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디테일한 최근 자료인데요. 세계 최대 교육 대상국을 중국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140개국이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하는 나라는 이제는 40개국에 불과한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면서 미국 편으로 줄 세우려고 들어도 이게 잘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들은 통상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나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주의 노선을 택합니다. 그들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다는 얘기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나 이제 줄을 쓴다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디커플링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통상 측면에서는 디커플링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로 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브릭스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가 브릭스 공동 통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이걸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공동 통화의 추진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브릭스 1차 정상회의가 러시아에서 개최됐는데 이 1차 회의 때부터 러시아는 브릭스의 슈퍼통화 의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브릭스 5개국이 나름대로 합동 결제 시스템 브릭스페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각국의 결제 시스템을 연동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플랫폼을 하나 개발을 했고, 또 그 해에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떤 구상을 밝혔냐면 앞으로 브릭스 공동통화는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차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브릭스 자체 결제용 암호화폐를 개발하자라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상회담에서는 푸틴이 브릭스 결제 시스템과 공동 통화를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 러시아로부터 흘러나온 뉴스에 의하면 러시아 국회 부의장의 말을 인용한 건데, 앞으로 브릭스 공동통화는 3단계의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될 거다. 즉 1단계는 특정국의 통화를 사용하고 2단계는 디지털 화폐로 가고 3단계는 금과 히토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지난달 남아공 정상회에서 의제로 채택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의제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공동통화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어요. 그걸로 봐서 지금의 브릭스 공동통화는 러시아가 주도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좀 한 발 물러서 있는 거로 보이고, 아마 중국 정도가 러시아의 안을 이제 지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브릭스 공동통화는 향후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다라고 확실히 못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고, 이 진행 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대외 결제하는 통화의 비중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중국의 외환관리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의 대외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달러 비중을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외 결제라면 무역 결제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결제도 이제 포함하는 건데, 거기서 위안화 비중이 48.6%로 달러 비중의 46.8%를 앞서기 시작했다고 발표되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달러 비중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 지금은 위안화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이나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위안화가 득세를 하면서, 즉 위안화가 세계로 지금보다는 더 많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 내년서부터 본격 사용되는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올해까지 3년간의 파일럿, 즉 시험 운영 기간을 마치고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로 퍼져나갈 것 같은데, 이 그래프는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추정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위안화가 현금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비중이 2029년 정도 가면 15% 정도는 지금의 디지털 현금을 쓰지 않고 디지털 위안화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서는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매년 디지털 화폐의 사용량을 이제 같이 적어놨습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시험 운영 기간에 쓰였던 금액보다는 앞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많은 양의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인데, 1대1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 실크 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초원의 길, 그 다음에 대륙의 길, 그 다음에 해상 실크로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세 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선상에 있는 나라의 숫자만 64개국 정도 돼요. 그리고 중국과 협약을 맺은 나라는 총 151개국입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이 1대1로 선상을 통해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특히 디지털 위안화의 장점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휴대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결제와 거래가 되는 이런 부딪히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은행 구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이게 교환되고 거래되고 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디지털 위안화의 전파는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내년에는 아마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러한 기사거리가 많이 쏟아져 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잠깐 들여다보면 앞으로 디지털 화폐의 쓰임새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거는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을 이제 동반합니다. 즉 디지털 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위안화를 은행에 갖다 주고 디지털 화폐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예를 들어서 지하 경제에 쓰이던 이러한 돈들이 양성화돼서 이제 도출됐을 뿐이 없는 형국이 되는 거죠. IMF가 추산하기에 세계 실물 경제에서 약 20% 정도가 지하 경제 규모라고 IMF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륙별로 보면 특히 지하 경제가 그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 그다음에 중동 이런 곳들,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이런 것들이 지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15% 되는데, 이런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36%, 33% 시대에서 거의 실물 경제의 3분의 1 이상이 지하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고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는 생각보다는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빨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는 사실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이거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에서 이 돈을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중국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화폐가 쓰이는 그 흐름이나 그 용처를 위해서 다 알을 내면 파헤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통화 세계에 이제 빅 브라더가 이제 출현하는 건데 특히 서구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큰 화두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사실 공산세계나 이런 데서는 이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추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중국 정부는 일반 상업은행에서 개인이나 기업에 갈 때에는 이걸 추적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다고 무한정의 그 익명성을 보장해 준 건 아니고 큰 금액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그건 추적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테러나 마약 자금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되면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이러한 태세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서구에서는 CBDC를 앞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더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시민사회에서 CBDC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 같은 게 이제 좀 거세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 지난번에 코로나 때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걸리면은 그 동선 이렇게 그 어디에서 이렇게 있었다 알려주는 거 문자로 알려주고 그거를 되게 야만스러운 행위로 보더라고요. 예, 유럽에. 프랑스에서는 그런 비슷한 거 했다가 막 난리 났었잖아요.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 의식 문화 자체가 다르고 이 내 개인의 사생활을 안 하겠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환경, 가능성 자체를 거부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앞으로 이런 CBDC가 나오면 이건 좀 더 세상이 좀 요란해질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이 아무리 중국 정부가 이런 거 안 할게 하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앞으로는 CBDC가 나오면서 화폐 종류가 좀 다양한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하는 중국의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선두로 지금 다른 나라들도 중앙은행 CBDC를 이제 출범시킬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 지역 패권을 그 노리는 국가들이 좀 있어요. 우선 유럽만 하더라도 차제에 유럽의 디지털 화폐가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좀 힘있고 그 표준화 시켜서 어떤 합성 CBDC를 만들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나름대로 아랍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화폐가 아랍 세계의 맹주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미 옆에 있는 아랍에미리트하고는 그 표준화 작업을 이미 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은 중남미에서도 있어요. 중남미도 그간 달러에 너무 많이 뛰고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차제에 중남미 연합의 공동 CBDC를 만드는 방향을 모색하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CBDC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지역 간 혹은 경제 공동체 간의 합종 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이거 표준화 작업을 같이 하자라고 이제 제의한 적도 있어요. 즉 그 얘기는 이 동남아시아권 그 CBDC는 서로 쉽게 통용돼서 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초를 이제 만들자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렇게 CBDC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지금 CBDC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민간 사이드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로 대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달러 등 기존의 법정 통화하고 앞으로 나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하고 그다음에 달러와 연동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3파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의 통화의 세계는 법정 통화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3파전이 이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참 갈수록 미국은 하여튼 그래 갈수록 좀 긴장감, 위기감 같은 걸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 역사라는 건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간을 좀 줄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좀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런 시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이런 상황은 사실은 미국이 불러들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거 이란을 제재하면서 그때부터 스위프트에서 차단을 하면서 정작 놀란 건 중국이나 러시아가 놀란 거거든요. 우리도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면 이란 꼴이 나겠구나 해서 그때 이제 CIPS나 이런 자국의 결제 통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저렇게 제재하면서 외환보유고를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러시아 부호들의 그 사유재산까지도 이제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나 반미 국가의 이런 부호들은 이제는 달러나 달러 표시 자산이 믿을 수가 없겠구나 해서 뭐 금을 사들인다거나 혹은 뭐 비트코인 쪽으로 간다거나 하는 이런 유형들. 즉 브릭스가 공동 통화에 대한 이런 기세를 올리는 것도 결국은 달러 체제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그간 그 미국의 맹방이라고 믿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을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도 그렇고 바이든 들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이렇게 돌변을 해서 상하이 협력국에도 가입을 하고 브릭스에도 가입하고 또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같이 끌고 들어가고 그 앙숙이었던 이란과도 화해를 하고 이런 게 다시 또 브릭스라는 체제 안에서 서로 모이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헛발짓이 불러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그다음에 금융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파동들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제까지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